24억이 6억으로 줄어드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2년이었습니다. 30년간 병원 복도를 누비며 쌓은 신뢰와 명예가 단 한 번의 임상 실패 뉴스로 무너졌죠. 해운대 앞바다가 보이던 아파트 베란다에서 하한가 붉은 화면을 바라보던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투자한 게 아니라 도박을 했다는 걸요. 의료업계 30년 경력이 주식시장에선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최영수입니다. 올해 64살, 3년 전만 해도 저는 부산 의료기기 업계에서 이름 석자 석자면 아는 영업이사였습니다. 30년간 대형 병원 원장들과 인맥을 쌓으며 억대 연봉을 받았죠. 해운대 바다가 보이는 45평 아파트에서 아내와 단둘이 살았어요. 자식들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고 손주가 셋이나 됐습니다. 2022년 봄 61살 생일을 일주일 앞두고 회사에서 명예퇴직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실적 악화로 구조조정을 한다는 거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30년을 바친 회사가 저를 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괜찮았어요. 5억을 받았고 그동안 모아둔 해운대 아파트 시세가 13억, 예금과 적금을 합치니 총 자산이 24억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약사 출신인데 결혼 후 쭉 전업주부로 지냈어요. 퇴직하고 처음 석 달은 매일 골프만 쳤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골프장으로 가고 오후에 집에 돌아오는 생활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행복해야 하는데 가슴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아침 7시면 병원으로 향하던 습관이 사라지니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여름 어느 날 센텀시티 골프장 라운딩에서 김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정형외과를 운영하시는 분으로 제가 15년간 의료기기를 납품했던 고객이었죠. 18홀을 다 돌고 클럽하우스에서 맥주를 마시는데 원장님이 물었어요. 영수 씨는 요즘 뭐 하며 지내나?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골프나 치고 있습니다. 원장님 눈빛이 반짝였어요. 자네 나이에 뭘 쉬어? 나 좀 보게. 주식으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고 있다네. 그 말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1,000만 원이면 1년에 1억이 넘는 돈이었어요. 은행 예금 금리가 2%도 안 되는 시절이었거든요. 24억을 예금에 넣어봤자 1년에 4천만 원 정도였죠. 원장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제약주가 좋아. 코로나 이후로 바이오 쪽이 대박이야. 자네는 30년간 병원가 다녔으니 우리보다 더 잘 알지 않나?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또 다른 병원 원장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영수 씨, 오랜만에 저녁 한번 하세. 광안리 횟집에서 만났는데 거기서도 주식 얘기뿐이었어요. 제약주로 6개월 만에 5억을 벌었다는 겁니다. 신약 개발 관련주가 연일 상한가를 친다는 얘기였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의료업계에서 일한 제가 제약회사나 바이오 기업을 모를 리 없었어요. 어떤 회사가 좋은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지, 어떤 신약이 임상 중인지 병원 원장들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회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한테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여보, 나도 주식 좀 해볼까? 아내 얼굴이 굳었어요. 주식은 위험하다고 우리 나이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설득했습니다. 3억만 해볼 거라고 안전한 대형 제약주만 살 거라고 약속했어요. 병원 원장들도 다 하는데 제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7월 초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증권사 앱을 깔고 계좌를 개설했어요. 화면에 빨간색 초록색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게 신기했습니다. 제가 30년간 납품했던 대형 제약회사 주식셋을 샀어요. 각각 1억씩 총 3억을 투자한 겁니다. 첫날부터 주가가 올랐습니다. 100만 원이 늘어나는 걸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년이 지나자 3억이 3억 5,4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18% 수익이었죠.
한 달도 안 되어 5,400만 원을 번 겁니다. 30년 영업 인생에서 배운 감각이 주식에서도 통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김 원장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원장님, 저도 주식 시작했습니다. 2년 만에 18% 벌었어요. 원장님 목소리에 웃음기가 묻어났습니다. 오, 영수 씨 제법인데? 의료업계 사람이 제약주 하면 유리하지. 역시 자네야. 그날 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퇴직 후 사라졌던 활력이 다시 느껴졌어요. 24억을 그냥 재워둘 게 아니라 불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지옥으로 가는 첫 번째 계단이었다는 걸요. 첫 성공 이후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9월 추석 연휴가 끝나고 주식시장이 다시 열렸어요. 제가 보유한 제약주들이 연일 상승세를 보였죠. 3억이 4억이 됐고 다시 4억 5천으로 불어났습니다. 석 달 만에 1억 5천만 원을 번 겁니다. 수익률 50%였어요. 골프장에 가면 원장님들이 제 얘기만 물어봤습니다. 영수 씨는 어떤 종목 갖고 있나? 지금 사도 되나? 제가 추천한 종목들이 실제로 올랐고 그들도 돈을 벌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모임의 투자 자문 역할을 하게 됐죠. 30년 영업 경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도 태도가 바뀌었어요. 처음엔 반대했지만 통장에 수익금이 쌓이는 걸 보니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보, 당신 진짜 잘하네. 그 말 한마디에 제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예순이 넘어서 찾은 새로운 재능 같았어요. 그런데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억으로 1억 5천을 벌었으니 10억을 투자하면 5억을 버는 거였어요. 계산기를 두드려 봤죠. 10억으로 6개월에 5억이면 1년이면 10억입니다. 원금이 2배가 되는 겁니다. 24억 중에서 10억 정도는 투자해도 괜찮다고 판단했어요. 10월 초 투자금을 10억으로 늘렸습니다. 제약주 외에도 바이오벤처 주식을 추가했어요. 당시 2차 전지 관련주가 뜨겁다는 소문도 들었지만 저는 제가 아는 분야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업계 30년 경력이 제 무기니까요. 코로나 치료제 개발 중인 중견바이오 기업 주식을 4억치 샀어요. 임상 이상 결과가 곧 나온다는 소식이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 만에 그 주식이 40%나 올랐어요. 4억이 5억 6천이 된 겁니다. 1억 6천만 원을 번 거죠. 다른 제약주들도 꾸준히 올랐고요. 11월 중순 제 계좌 잔고가 15억을 넘어섰습니다. 석 달 만에 5억을 번 겁니다. 부산 서면 백화점에서 아내한테 명품 가방을 사줬어요. 200만 원짜리였는데 아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손주들한테도 용돈을 두둑하게 줬죠. 아들네 집 전세 보증금이 모자란다고 해서 5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30년 영업할 때도 이렇게 여유롭게 돈을 쓴 적이 없었어요. 병원 원장 모임에서 제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제가 물건을 파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투자 조언을 해주는 위치가 된 거예요. 10년 넘게 거래했던 원장님들이 제 말을 경청했죠. 영수 씨 덕분에 나도 3천만 원 벌었네. 고맙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12월 들어서 더 큰 기회가 왔어요. 후배 하나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대형 제약사 영업이사로 있었는데 내부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곧 신약 품목 허가가 날 회사가 있다는 겁니다. 허가만 나면 주가가 2배는 뛸 거라고 했어요. 저는 고민 없이 3억을 더 투자했습니다. 그 돈은 아파트 담보 대출로 마련했어요. 당시 금리가 3% 초반이었으니까 한 달 이자가 75만 원 정도였죠. 한 달에 억대로 버는데 이자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연말 결산을 했더니 6개월간 수익이 7억이었어요. 원금 3억으로 시작해서 10억이 된 겁니다. 수익률이 233%였죠. 은행 예금 금리의 100배가 넘는 수익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30년 영업으로 쌓은 인맥과 지식이 이렇게 빛을 발하다니요. 새해 목표를 세웠습니다. 2023년 안에 30억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지난 6개월간 7억을 벌었으니 1년이면 14억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숫자라고 생각했죠.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내년에는 정말 큰 돈 벌 거야. 우리 제주도에 펜션이라도 하나 사자. 아내가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때 제 눈엔 위험 신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경고도 들렸지만 무시했어요.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믿었죠. 탐욕이 이성을 삼키기 시작한 겁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첫 거래일부터 시장이 뜨거웠어요. 바이오주들이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죠. 제가 보유한 코로나 치료제 개발 회사 주식이 이틀 연속 상한가를 쳤습니다. 5억 6천만 원이었던 게 7억이 됐어요. 단 이틀 만에 1억 4천만 원을 번 겁니다. 투자금을 더 늘리기로 결심했습니다. 10억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아파트 담보 대출을 5억에서 8억으로 늘렸죠. 금리는 3.5%였고 한 달 이자가 233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틀에 1억 4천을 버는데 이자가 뭐가 대수겠습니까? 총 투자금이 18억이 됐습니다. 24억 자산 중에서 18억을 주식에 넣은 거예요. 아내는 불안해했지만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손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6개월 연속 상승이었죠. 2월 중순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 왔습니다. 계좌 잔고가 24억을 넘어선 거예요. 원금 18억이 24억이 된 겁니다. 6억을 번 거죠. 1년도 안 돼서요.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제 자신이 천재 같았어요. 병원 원장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존경과 부러움이 섞인 시선이었어요. 영수 씨는 정말 대단해. 우리는 몇천 벌 때 자넨 몇억을 버니 말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죠. 30년 영업하면서도 느껴보지 못한 자부심이었습니다. 후배들한테 투자 강의를 해주기도 했어요. 부산 서면의 한 카페에 10여 명이 모였죠. 모두 의료기기 업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어요. 제약주는 임상 단계를 봐야 합니다. 이상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체크하세요. 신약 후보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후배들이 열심히 메모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3월 초 더 큰 기회가 왔습니다. 대형 제약사에 다니는 후배가 또 연락을 했어요. 항암 신약 임상 3상 결과가 곧 나오는데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성공하면 주가가 3배는 뛸 거라고 했죠.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6억을 그 주식에 몰빵했어요. 이미 24억이 있으니 6억쯤은 위험 부담이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간은 주가가 횡보했습니다. 조금씩 오르락 내리락 했죠. 그러다 3월 20일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임상 성공 기대감이 커진 겁니다. 하루에 15%씩 올랐어요. 6억이 7억이 됐고 다시 8억 5천이 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2억 5천만 원을 번 거죠. 제 계좌는 27억을 넘어섰습니다. 1년 전 3억으로 시작했는데 27억이 된 겁니다. 수익률 900%였어요. 믿기지 않았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62살에 제 인생 전성기가 온 것 같았어요. 아내한테 제주도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펜션 둘러보러 가자고요. 진짜로 펜션을 살 생각이었어요. 27억이면 충분히 가능했으니까요.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쯤에서 좀 빼두는 게 어때? 10억 정도만 현금으로 갖고 있자.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빼면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했죠. 4월 초 증권사에서 VIP 고객 초대장이 왔습니다. 1년에 서울에서 한 번 하는 행사였어요. 부산에서 KTX를 타고 올라갔죠. 강남 호텔 연회장에는
100여 명의 큰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유망 종목을 발표했어요. 바이오가 1순위였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바에서 다른 투자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두 억대 수익을 낸 사람들이었어요. 한 분은 50억을 벌었다고 했죠. 저는 겸손하게 20억 정도 벌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24억이었지만요. 그들이 박수를 쳤어요. 대단하시네요. 부산으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2023년 안에 50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금 속도면 충분히 가능했죠. 50억이면 예금 이자만으로도 1년에 10억입니다. 완전한 경제적 자유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해운대 아파트 베란다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쉽게 번 돈 같았어요. 1년 만에 24억을 번 게 현실 같지 않았죠.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무시했어요. 지금까지 성공했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정점에 서 있다는 걸요. 곧 추락이 시작될 거라는 걸요. 4월 중순 처음으로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낸 거예요. 뉴스에서 전문가들이 긴축을 경고했죠. 성장주가 위험하다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국 바이오주는 미국 금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4월 25일 월요일 장이 열리자마자 주가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폭락했던 영향이었어요. 제 계좌도 3% 정도 빠졌죠. 27억이 26억 2천으로 줄었습니다. 8천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일시적 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도 떨어졌습니다. 또 3%가 빠졌어요. 이제 25억 4천이 됐죠. 이틀 만에 1억 6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3월에 일주일 만에 번 돈이 사라진 겁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미국 증시를 확인했죠. 나스닥이 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괜찮은 거야? 좀 빼두는 게 어때?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지금 팔면 손해라고 생각했거든요.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를 거라고 믿었죠. 지난 1년간 항상 그랬으니까요. 5월 첫째 주 정말 큰일이 터졌습니다. 중국 부동산 기업 하나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전 세계 증시가 패닉에 빠졌죠. 한국 시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만에 제 계좌가 8%나 빠졌어요. 25억 4천이 23억 4천으로 줄었습니다. 2억이 하루 만에 증발했죠. 화장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년 영업하면서도 이런 공포는 느껴본 적이 없었죠. 후배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후배는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형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시장이 이상해요. 골프장에서 김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원장님도 손실을 보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영수 씨, 지금 팔면 안 돼. 조금만 참으면 다시 올라.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5월 둘째 주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제가 6억을 투자한 항암 신약 회사에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실패였습니다. 주가는 곧바로 하한가로 떨어졌죠. 8억 5천만 원이었던 게 5억 9천으로 줄었습니다. 하루 만에 2억 6천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다음 날도 하한가였어요. 5억 9천이 4억 9천이 됐죠.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었습니다. 매도 주문을 넣어도 체결이 안 됐어요. 모두가 팔려고 하는데 살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사흘 연속 하한가 끝에 겨우 4억 2천에 팔았습니다. 6억이 4억 2천이 된 거예요. 1억 8천만 원 손실이었죠. 제 계좌는 21억이 됐습니다. 한 달 만에 6억이 날아간 겁니다.
지난 1년간 번 돈의 4분의 1이 사라졌어요. 아내 앞에서 울었습니다. 예순이 넘어 처음으로 가족 앞에서 눈물을 보인 거죠.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이제 그만하자. 남은 돈이라도 지키자.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6억을 잃었으니 다시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그만두면 정말 손해라는 강박관념이 들었죠. 손실을 만회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5월 말 무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용융자를 받기로 한 거예요.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겁니다. 증권사에서 6억까지 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는 5억을 빌렸죠. 금리는 연 5%였고 한 달 이자가 200만 원이었습니다. 빌린 5억으로 떨어진 바이오 주식들을 샀습니다. 물타기를 한 거예요. 평균 단가를 낮추면 조금만 올라도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6월 초 증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마진콜이었습니다. 담보로 잡은 주식 가치가 떨어져서 추가 담보를 넣거나 일부를 팔아야 한다는 통지였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30년 영업 경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결국 3억치 주식을 손절했습니다. 손실을 확정한 거죠. 마진콜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제 계좌는 18억이 됐습니다. 석 달 만에 9억이 날아간 겁니다. 해운대 바다가 보이는 베란다에 서서 생각했어요. 이게 현실인가?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주가가 폭락하는 꿈,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꿈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체중이 5kg 빠졌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2달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정점에서 본 자신감 넘치는 얼굴은 사라지고 초조한 눈빛만 남았습니다. 6월 중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켰어요. 미국 증시 확인이 첫 번째 일과였죠. 나스닥이 또 떨어졌다는 뉴스를 보면 하루 종일 우울했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골프도 안 나갔어요. 집에서 모니터만 들여다보며 주가 차트를 분석했죠. 아내와의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대화도 거의 없었어요. 아내가 뭘 물어봐도 짜증만 냈죠. 손주들이 놀러와도 반갑지 않았습니다. 온통 주식 생각뿐이었어요. 완전히 중독된 상태였죠. 6월 말 더 큰 위기가 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거예요. 금리를 한 번에 0.75%나 올렸죠. 전 세계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한국 코스피도 4%나 빠졌어요. 제 계좌는 하루 만에 7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18억이 17억 3천이 됐어요. 다음 날도 떨어졌고 그 다음 날도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15억이 됐죠. 3억이 날아간 겁니다. 게다가 신용융자 5억에 대한 이자가 매달 200만 원씩 나갔어요. 아파트 담보 대출 8억 이자 233만 원까지 합치면 한 달에 433만 원이었습니다. 7월 초 정말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5억이던 계좌가 13억으로 줄었어요. 2달 만에 8억이 날아간 겁니다. 원금 18억 중에서 5억이 손실이었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빚이 13억이나 됐다는 겁니다. 아파트 담보 대출 8억과 신용융자 5억을 합친 거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면 눈이 떠졌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베란다로 나갔죠.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1년 전만 해도 24억 자산에 빚 없이 살았는데 지금은 13억 자산에 13억 빚이에요. 순자산이 0이 된 겁니다. 아내가 통장을 확인하더니 놀라서 물었어요. 대출 이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냐고요? 저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걸 털어놓았죠. 13억 빚이 있다고 매달 이자만 433만 원 나간다고 말했어요. 아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여보, 제발 이제 그만해. 집까지 잃으면 우린 어떻게 사나?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 팔면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다시 오를 거라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죠. 손실을 만회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7월 중순 무모한 선택을 했습니다. 해외 주식에 손을 댄 거예요. 미국 바이오 기업 주식을 산 겁니다. 나스닥이 많이 떨어졌으니 반등할 거라고 판단했죠. 3억을 환전해서 투자했어요. 당시 환율이 1,300원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운이 좋았어요. 주가가 10% 올랐거든요. 3억 3천만 원이 된 겁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일주일 후 그 회사 임상 결과가 발표됐어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가가 20% 폭락했죠. 게다가 환율까지 올랐어요. 1,300원이던 게 1,350원이 된 겁니다. 주가 하락과 환차손을 합치니 3억이 2억 4천으로 줄었어요. 6천만 원 손실이었죠. 해외 주식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환율 변동까지 신경 써야 하니까요. 8월 초 진짜 큰일이 터졌습니다. 증권사에서 또 마진콜이 온 거예요. 이번엔 심각했습니다. 이틀 안에 3억을 입금하거나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통지였죠. 안 그러면 강제 청산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예금은 이미 다 털었고 아파트도 담보로 잡혀 있었죠. 지인들한테 연락을 돌렸습니다. 병원 원장님들, 후배들한테 급한 일이 생겼다며 돈을 빌렸어요. 1억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나머지 1억 5천은 주식을 팔아서 마련했죠. 또 손절을 한 겁니다. 제 계좌는 10억이 됐습니다. 4월엔 27억이었는데 넉 달 만에 10억으로 줄었어요. 17억이 날아간 겁니다. 빚은 13억에 지인들한테 빌린 1억 5천까지 합쳐 14억 5천이 됐죠. 순자산은 마이너스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골프장에서 김 원장님을 마주쳤습니다. 원장님은 저를 피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으니 원장님도 큰 손실을 봤다고 했어요. 제가 추천한 종목 때문이었죠. 저를 원망하는 눈치였습니다. 다른 원장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저를 피했습니다. 8월 말 아내가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일주일 정도 혼자 있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말릴 수 없었죠. 제가 가정을 망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빈집에 혼자 남았을 때 거울을 봤습니다. 넉 달 만에 10kg이 빠져서 뼈만 앙상했어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고요. 62살이 아니라 70살처럼 보였습니다. 9월 초 저는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10억 남은 계좌와 14억 5천의 빚,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주가가 폭락하는 꿈,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꿈이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친정에서 돌아왔지만 저와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처럼 지냈죠. 식사도 따로 했고 잠도 각 방에서 잤습니다. 손주들이 놀러와도 저는 방 안에만 있었어요. 할아버지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었죠. 9월 중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후배가 전화를 한 거예요. 형님, 정말 확실한 정보가 있어요. 중견 바이오 회사가 항암제 임상 이상 결과를 곧 발표하는데 성공 확률이 90%래요. 성공하면 주가가 5배는 뛸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의심해야 했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비슷한 정보로 손해를 봤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믿고 싶었어요. 이게 아니면 정말 끝이었거든요. 14억 5천 빚을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승부를 걸기로 했죠. 10억 전부를 그 주식에 쏟아 부었습니다. 올인한 겁니다. 다른 주식은 모두 팔고 단 한 종목만 보유했어요. 성공하면 50억이 되고 실패하면 0이 되는 도박이었죠. 30년 의료업계 경력이 아니라 그냥 미친 도박이었습니다. 9월 25일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임상 성공 기대감 때문이었죠. 10억이 12억이 됐고 다시 14억이 됐습니다. 사흘 만에 4억을 번 겁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번엔 정말 성공할 것 같았습니다. 10월 초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14억이 18억이 됐어요. 욕심이 생겼죠. 지금 팔면 8억 수익인데 5배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50억입니다. 그러면 빚을 다 갚고도 35억이 남아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0월 12일 금요일 장이 끝나고 회사에서 공시가 떴어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는 내용이었죠. 주말 내내 기도하는 심정으로 보냈습니다. 교회도 안 다니는 제가 성당에 가서 촛불을 켰어요. 제발 성공하게 해달라고 빌었죠. 10월 15일 월요일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샤워를 했어요. 정장을 입었죠. 마치 중요한 거래처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요. 아내도 긴장한 눈치였습니다. 여보, 제발 성공했으면 좋겠네. 아침 9시 장이 열렸습니다. 주가가 상한가로 시작했어요. 18억이 20억 6천으로 뛴 겁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임상 성공이라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10시까지 상한가를 유지했어요. 10시 30분 회사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임상 이상 실패. 효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가는 즉시 하한가로 폭락했죠. 20억 6천이 1초 만에 14억 8천으로 떨어졌습니다. 매도 주문을 냈지만 체결이 안 됐어요. 모두가 팔려고 하는데 살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호가창엔 매도 물량만 수십만 주가 쌓여 있었죠. 다음 날도 하한가였습니다. 14억 8천이 10억 6천으로 줄었어요. 그 다음 날도 하한가였고요. 사흘 연속 하한가 끝에 겨우 7억 8천에 팔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18억이었던 게 7억 8천이 된 겁니다. 10억 2천만 원이 증발했어요. 제 눈앞에서 말이죠. 컴퓨터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뛰어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죠.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7억 8천에서 빚 14억 5천을 빼면 마이너스 6억 7천만 원입니다. 완전히 빈털터리를 넘어 채무자가 된 거예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파트 담보 대출 8억을 갚으라는 겁니다. 주식 담보 가치가 떨어져서 추가 담보를 요구했어요. 하지만 줄 게 없었죠. 증권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신용융자 5억도 갚으라고 했어요. 그날 밤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집을 팔아야겠어. 안 그러면 경매로 넘어가.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20년 넘게 살던 해운대 집을 팔아야 하는 겁니다. 45평 바다 뷰 아파트. 제 자랑이었던 그 집을요. 10월 말 집을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시세가 13억이었는데 11억에 팔렸어요. 빨리 팔아야 했으니까요. 8억은 은행 대출 갚고 5억은 증권사 신용융자 갚고 나니 마이너스 2억이었습니다. 게다가 지인들한테 빌린 1억 5천도 있었죠. 11월 초 이사를 했습니다. 수영구의 작은 빌라 전세로 들어갔어요. 20평도 안 되는 좁은 집이었죠. 짐을 풀면서 아내가 또 울었습니다. 20년 추억이 담긴 가구들을 버려야 했거든요. 새 집이 너무 좁아서요. 손주들이 놀러 왔다가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집이 왜 이렇게 작아졌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죠. 아들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신 주식하지 마세요. 이제 정말 끝입니다. 11월 말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충격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15kg이 빠져 앙상한 얼굴이었어요. 머리카락은 반이 빠졌고 눈빛은 죽어 있었죠. 62살이 아니라 75살처럼 보였습니다. 30년 영업으로 쌓은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남은 건 빚과 후회뿐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저는 인생 최악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0평도 안 되는 좁은 빌라에서 아내와 냉랭하게 지냈어요.
대화는 거의 없었고 식사도 각자 했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주가 폭락하는 꿈,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꿈이었어요. 지인들한테 빌린 1억 5천만 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연락이 오면 피했죠.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무시했습니다. 사기꾼 취급을 받는 게 느껴졌어요. 30년간 쌓은 신뢰가 6개월 만에 무너진 겁니다. 12월 중순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일 좀 구해볼게. 64살 아내가 평생 처음으로 취업을 시도하는 겁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잘못 때문에 아내까지 고생하게 된 거죠. 그날 밤 오랜만에 아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욕심을 부린 거야. 아내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뭐가 달라져?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12월 말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63살에 재취업을 시도한 거예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나이도 많고 의료기기 영업 경력은 이제 쓸모가 없었습니다. 구인 사이트를 뒤졌지만 대부분 50대까지만 받았어요. 2024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은 없었습니다. 한 달 넘게 구직 활동을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어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였죠. 30년 경력이 무슨 소용입니까? 63이면 아무도 안 뽑아줬습니다. 1월 말 겨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의료기기 유통회사 물류센터였어요. 제품 입출고 관리 보조 업무였죠. 하루 6시간에 월급 160만 원이었습니다. 30년 전 신입사원 때 받던 돈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첫 출근 날 20대 젊은 팀장한테 업무를 배웠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납품했던 제품들을 나르고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허리를 굽혀 무거운 박스를 옮기니 온몸이 쑤셨죠. 저녁에 집에 돌아와 누우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도 일을 시작했어요. 동네 약국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된 겁니다. 64살에 처음으로 받는 월급이 90만 원이었죠. 둘이 합쳐 250만 원이었습니다. 전세 관리비와 생활비로 빠듯했어요. 2월 어느 날 물류센터에서 옛날 거래처 직원을 마주쳤습니다. 10년 넘게 알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죠. 최 이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일해요. 그 사람 눈빛에 동정이 어렸어요.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울었습니다. 30년 영업이사가 물류센터 일용직이 된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니 초라한 제 모습이 보였죠. 작업복 입은 늙은이였습니다. 3월 초 아내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상담 좀 받아볼까? 부부 상담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악화될 것도 없었으니까요. 구청 무료 상담소에 갔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주식으로 20억을 잃었다고 집도 팔았다고 말이죠.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만들 수 있어요. 상담을 3번 받고 나니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내와 대화가 늘었어요. 서로 원망만 하던 관계에서 벗어나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보, 우리 천천히 갚아나가자.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4월 들어 조금씩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이었어요. 1억 5천만 원을 갚으려면 42년이 걸리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야 했어요. 물류센터 일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석 달 지나니 몸이 적응하더라고요. 젊은 직원들도 저를 인정해 줬어요. 최 선배님 경험이 많으셔서 배울 게 많아요. 그 말에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5월 어느 날 손주가 놀러 왔습니다. 좁은 집이지만 반갑게 맞이했어요. 할아버지, 나 용돈 줘.
손주가 말했죠. 예전엔 10만 원씩 줬는데 이제는 5천 원밖에 못 줬습니다. 손주가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실수를 많이 해서 지금은 이것밖에 못 줘. 미안하다. 6월 말 1년 만에 거울을 똑바로 봤습니다.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죠. 죽어있던 눈의 생기가 조금 돌아온 겁니다. 비록 물류센터 일용직이지만 정직하게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내와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아내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래, 오래 걸리겠지만 함께 가자. 그날 밤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잤습니다. 바닥을 쳤지만 이제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어요. 2025년 7월 저는 여전히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64살이 됐고 이제 2년째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루 6시간 제품을 나르고 정리하는 일이죠. 허리가 자주 아프지만 참을 만합니다. 이게 제 현실이니까요. 아내는 여전히 약국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요. 우리 둘이 버는 돈을 합치면 한 달에 270만 원 정도입니다. 물가가 올라서 월급도 조금 올랐거든요. 전세 관리비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50만 원 정도 남아요. 그 돈으로 조금씩 빚을 갚고 있습니다. 지난 2년 4개월간 갚은 빚이 1,400만 원입니다. 남은 빚은 1억 3,600만 원이에요. 이 속도면 23년 정도 더 걸립니다. 제가 87살이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만큼 갚을 겁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매일 대화를 나누고 함께 산책도 해요. 좁은 빌라지만 둘이서 살기엔 괜찮습니다. 주말엔 근처 공원에 가서 김밥을 먹죠. 예전처럼 비싼 레스토랑은 못 가지만 이것도 행복입니다. 손주들이 가끔 놀러 와요. 좁은 집이라 불편하지만 그래도 옵니다. 용돈은 10,000원씩 줘요. 예전엔 10만 원씩 줬지만 이제는 이게 최선입니다. 손주들도 이해하는 눈치예요. 할아버지가 힘들다는 걸 알고 있죠. 아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절교 수준이었는데 작년부터 명절에 얼굴을 보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서먹하지만 시간이 약인 것 같습니다. 딸도 마찬가지고요. 손주 돌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가끔 골프장 앞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예전엔 매주 갔던 곳이죠. 이제는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회원권도 진작 팔았고 경제적 여유도 없으니까요. 그때 함께 치던 원장님들 생각이 나요. 지금쯤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원 원장 모임 단체 채팅방은 나왔습니다. 제가 스스로 나온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자꾸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그들은 여전히 잘 살고 있고 저는 이렇게 무너졌으니까요.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후회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3억으로 시작해서 10억 만들고 멈췄어야 했어요. 아니,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죠. 24억으로 예금 이자만 받으며 살았으면 편안한 노후였을 텐데요. 제가 실수한 건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욕심이었어요. 3억으로 시작했는데 자꾸 더 넣었죠. 18억까지 투자한 건 미친 짓이었습니다. 둘째, 빚을 낸 겁니다. 아파트 담보 대출에 신용융자까지 받았어요.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해야 하는데 빚으로 한 거죠. 셋째, 손절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처음 손해볼 때 팔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다시 오를 거라는 희망에 붙잡고 있었죠. 결국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넷째, 내부 정보를 믿었어요. 후배가 준다는 정보들이 다 거짓이었습니다. 확실한 정보란 건 없어요. 다섯째, 분산 투자를 안 했습니다. 한 종목에 올인하는 바람에 그 종목이 망하니 전부 날아갔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맞습니다. 여섯째,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의존했어요. 주식시장은 제 능력 밖이었죠. 가장 큰 실수는 주식이 도박이라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저는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30년 의료업계 경력이 있으니 제약주 정도는 잘 안다고 믿었죠. 하지만 주식은 제 경력과 무관했습니다. 운이 좋아서 번 거였고 운이 나빠서 잃은 거였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 주식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누구나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식이죠. 젊은 사람들도 주식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럴 때마다 말해주고 싶습니다. 절대 빚내서 하지 마세요.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만 하세요.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보면 가끔 의료기기 제품을 봅니다. 제가 30년간 팔았던 제품들이에요. 그걸 볼 때마다 생각해요.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까? 퇴직금 5억 받고 예금에 넣어둘 겁니다. 주식은 절대 안 할 거예요. 하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을 사는 수밖에 없죠. 물류센터 일도 나쁘지 않아요. 젊은 직원들이 저를 선배라고 불러주고 가끔 점심도 사줍니다. 제가 30년 경험담을 들려주면 신기해하죠. 이것도 작은 행복입니다. 아내와 저녁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여보, 우리 그래도 건강하잖아. 손주들도 잘 크고 있고. 아내가 웃으며 말해요. 그래, 돈은 잃었지만 가족은 남았어. 천천히 살자. 그 말에 위안을 받습니다. 올해 7월 현재 저는 64살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할 겁니다. 빚을 조금이라도 더 갚고 싶으니까요. 완전히 갚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분들께 당부하고 싶습니다. 주식은 신중하게 하세요. 여유 자금으로만 하세요. 절대 빚내서 하지 마세요. 내부 정보 같은 건 믿지 마세요. 그리고 손실이 나면 빨리 인정하고 정리하세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3년 전 24억 자산가였던 제가 지금은 빚쟁이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일하고 조금씩 빚을 갚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있고요. 돈을 다 잃었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